가르침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보는 시간이죠.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자, 주인공이십니다. 전현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박사님? 네. 예, 저희 마음 테라피 회를 거듭할수록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로 저희 프로그램 다시 보기가 되잖아요. 네.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또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데, 예, 그분들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관심 가져서 고맙고요. 또 이래 보고 느끼신 거 적어주시면 또 프로그램 만들고 제가 강의하는 데 도움되고 또 듣고 싶은 내용 있으면 해주시면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주제도 보니까 인기 폭발일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인데 저도 참 고민이 많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예, 박사님도 예전에 고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고민 많이 하고 또 지금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죠. 좀 그때 이렇게 하면 잘했을 걸 하는 아쉬움이 많은 그 힘든 일입니다, 사실. 예. 그럼 오늘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이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할 거거든요. 두 시간에 걸쳐서 하는데 이번 시간은 주로 이제 애들이 성격 형성은 어떻게 되고 부모가 또 어떻게 어떤 태도로 어떻게 양육하는 게 좋고 주로 이런 이야기고요. 다음 시간은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집이 싫어서 나간 애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예, 알겠습니다. 소중한 인연으로 만난 부모와 자식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마음 테라피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박사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 인생에서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처음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 청년기에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겠죠. 우리 운명이 결정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 이게 또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년기에는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컸냐, 자녀가 어떻게 양육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또 자식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근데 자녀 양육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역시 정신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결혼했고 또 정신과 의사일 때 애도 낳았고 또 키우기도 하고 뭐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컸죠. 다 20살이 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항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생각을 많이 했지만은 또 한 아버지로서도 생각을 많이 했고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 잘 들어주시고 또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죠. 우선 이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시간을 쓰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이제 어디다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는데 우선 가족은 같이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집을 떠나면 뭐 시간을 못 가지겠지만 태어나서부터 이 결혼하기 전까지 시간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자녀 양육하고 이제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수태되는 순간부터 또 뱃속에 있겠죠. 그다음에 출생하겠죠. 그리고 성장해 가겠죠. 이 사람에게는 수태된 순간 여기에 가까울수록 영향을 많이 미쳐요. 예, 많이 미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태교에 대한 연구가 그래 많이 돼 있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우리 미세한 걸 이래 체크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이 발달되면 태교의 이 중요성들이 많이 밝혀질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은 우리가 막연하게 이야기한 수준이지만 태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출생 시점도 중요하고 하여튼 이 과거로 갈수록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는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굉장히 오래전인데 애한테 말을 잘 안 시켜요.
그래서 왜 말을 안 시키면까 애가 말도 못 하던데 뭐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애가 자꾸 말을 듣고 들으면서 말을 배우는 거거든요. 이제 그리고 말 배우는 것도 있지만 또 대하는 태도나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이래 습득하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정신과 의사, 특히 이제 저는 뭐 상담을 전문으로 한 정신과 의사인데 입장에서 볼 때는 출생부터 해도 어리면 어릴수록 애한테 주는 영향은 큽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우리 뇌도 어릴 땐 좀 이래 융통성이고 유동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어지는 거죠. 하나의 틀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생에서 한 6세까지 성격의 기본적인 틀이 생긴다고 봐요. 근데 그 틀은 어떻게 생기냐면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출발점이 다 다릅니다. 타고난 기질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이 그 신생아들을 그 신생아실에 눕혀놔도 큰 자극이 팍 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천둥이 친다든지 뭐가 펑 할 때 반응이 다 다릅니다. 어떤 애는 그냥 가만히 있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깜짝 놀라고 바들바들 떠는 애가 있고 소리가 없어도 계속 떨고 있는 애도 있고 그건 벌써 타고난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타고난 게 배 속에서 달라졌는지 출생할 때부터 뭐 DNA나 여기서 된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은 어디서 무슨 영향을 받은 게 나오겠죠. 그래서 타고난 기질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들 보니까 다 키운 것 같은데 옆에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우리는 유심히 관찰해야 돼요. 요즘 이제 흔히 뭐 자폐증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폐증을 처음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기가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면은 엄마하고 눈을 맞추잖아요. 자폐증 애들은 눈을 안 맞춰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폐증 이야기 많이 들었죠? 자폐증의 핵심은 뭐냐면 관계 형성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엄마를 보고 반겨두셔야 또 엄마도 아기를 보고 웃고 그럼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근데 그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여튼 이 타고난 기질이 우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그 환경 그 속에서 이래 뭔가 형성되는 게 성격이에요. 근데 아이는 가족하고 제일 먼저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부모하고 만나고 또 형제가 있으면 형제. 또 그 집을 자주 방문하는 뭐 친척 이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태어나서부터 한 6세까지, 만 6세까지 성격의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고 그 틀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면서 그 틀이 출생에서 한 3세까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커서 정신병이 될 소지가 좀 있어요. 다 그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릴수록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는 좀 함부로 대하고 맑게 알아듣고 이러면 잘해주겠다는데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는 지금 좀 크면 말로서 받아들이죠. 어릴 때는 그냥 분위기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엄마가 굉장히 불안하고 슬프고 이러면 왠지 아이도 그런 슬픈 분위기 속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왠지 세상을 그런 빛깔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어리면 어릴수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고난 기질하고 부모하고 처음에 만나는 인간관계가 부모거든요. 특히 첫째인 경우는 더 부모죠. 이제 둘째는 형제간도 있겠죠. 그래서 첫째가 부모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래 성격이 형성되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이래 잘 한다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얘기했다시피 애가 태어나면 유심히 잘 관찰해야 됩니다. 잘 관찰했을 때 애가 좀 부실한 애들이 있어요. 예민하고 튼튼하지 못하고 그런 애들한테는 손이 많이 가야 됩니다. 애가 좀 튼튼하고 건강하고 이러면 조금 손이 덜 가도 큰 문제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애들을 잘 보시고 좀 뭔가 예민하고 좀 그한 애들은 가급적이면 이래 잘 대하고 그래서 제가 이래 가만히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애들도 보면 기가 센 애들이 있어요. 말도 잘 안 듣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근데 걔들을 그 버릇 고친다고 막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뭐 그래가 성공할 수도 있겠죠. 꽉 잡아가지고. 그렇지만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 애들은 접근할 때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보면 이 어렸을 때 어떤 부모와 부모 형제 간의 관계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가장 애들이 잘 크려면 안정적인 가정에서 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정적인 가정은 두 가지 점에서 안정이 돼야 돼요. 하나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경제적으로. 이래 먹을 게 없고 빌려야 되고 뭐 빚쟁이가 찾아오고 이거는 안 좋습니다. 안정적인 어느 정도 뭐 이래 잘 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먹는 것 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남들 사는 정도는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서적인 안정이에요. 정서적인 안정. 이거는 뭐냐면 정서적인 안정 이거는 제일 좋은 게 집에서 큰 소리가 많이 안 나는 게 좋습니다. 부부간에 싸움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불안하고 애들은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기의 능력을 이래 발휘하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부족한 것도 찾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그런 가운데 능력이 막 배양되거든요. 그런데 가정이 안정 안 되다 보면 자꾸 그쪽으로 신경 쓰이면서 그러다가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탁 잘못했죠. 인생은 피곤한 거구나. 결혼은 피곤한 거구나. 뭐 이상한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생기면 우리 한 생각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선 애들한테는 가장 안정적인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직업적으로도 보면 안정된 직업의 애들이 조금 잘 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가는 보면 뭐 대기업 재벌들은 뭐 안정되지만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 업앤다운이 많거든요. 이렇게 기복이 많기 때문에 그건 좀 좋지 않습니다. 네. 결혼 생활하면서 부부 싸움을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박사님.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안 하되 예. 잘해야 되는 거죠. 예. 부부 싸움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안 해도 좀 곤란하죠. 하되 또 자식도 배려하고 또 이제 잘하는 그래서 싸움을 통해서 서로 맞추어가는 관계가 돼야 되겠죠. 네. 이렇게 자녀의 성격 형성에 있어서 가정과 또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제 아이를 다들 이제 키우시고 있기 때문에 각자 그 나름대로 하나씩의 그 자녀 양육 철학 같은 거는 다들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화면을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저 같은 경우는요,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를 안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시험을 봤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뭐 잘 받고 못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잘 본 애들한테 비교를 안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이렇게 격려해주면서 사기를 좀 높여주는 편이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예, 글쎄요, 뭐 저는 다른 거보다도 거짓말하지 않고 항상 어디 가서든지 정직하게. 정직하면 어디 가서든지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거짓말하지 않는 아이를 키우려고 굉장히 그거에 중점을 많이 두고 키웠어요. 저는 아들 키우는 입장인데 글쎄 연대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너무 그냥 늦게 이제 집에 들어오고 하는 게 있어서 저는 아들한테 굉장히 그 시간 약속만큼 꼭 지켜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했더니 많이 협조를 해줘서 큰 저기는 없이 키웠어요. 특별히 강조하는 건 없고요. 그냥 뭐 애들이니까 애들답게 크고 꼭 뭐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게끔 그냥 할 일 하면서 엄마들은 뭐 엄마들 저기 주관대로 하잖아요. 근데 엄마들도 그냥 뭐 하기 싫으면 좀 미루고 하듯이 애들도 그냥 뭐 때로는 애들답게 게임도 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 지들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두니까 잘 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셋을 키우고 있어요.
네, 보신 것처럼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양육 철학들을 다들 갖고 계신데요. 취재를 하다 보니까 부모로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양육법인지 아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오히려 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박사님? 그러니까 뭐 하여튼 부모의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의 태도. 우선 예를 들면 뭐 저도 그런 걸 많이 옆에서 봤는데 특히 이제 애들이 한 유치원 다닐 때쯤 보통 벌어져요. 이래 보면 이제 늦봄 정도 되죠. 늦봄이 되면 날씨가 좀 더워져요. 근데 이제 애들은 그 날씨 변화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애들은 그 봄옷을 입고 이제 유치원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엄마는 일기예보도 봤잖아요. 그리고 또 아침 날씨 보면 낮 날씨 어떻게 되는 거 좀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 너 여름 옷 입고 가는 게 좋다. 이럴 때 이제 좀 충돌이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제 더울 때 여름에 털신 신고 간대요. 털신. 그거는 확실하네요. 네. 겨울에 헛겹으로 된 반팔 옷이랑 이게 반바지 입고 나간다 할 때는 그때는 감기 걸릴까 봐 걱정이 되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혼내서 그냥 입혀서 보냈어요. 아이는 울고 가고요. 이게. 그 이제 사랑의 표현이죠. 애가 추우면 안 되니까. 아플까 봐요. 아플까 봐. 감기 관리도 안 되고. 보통의 부모들이 그래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은 애는 자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얇은 옷을 입고 와도 되겠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또는 털신을 신고 와도 되겠다는 생각 아니에요. 자기 나름 걔도 하나의 독립된 인간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정보도 다 가지고 있고 뭐 자기 나름대로 예측도 하고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는 제가 옷을 입고 가서 감기 들리면 안 좋은데 하는데 그 마음을 조금 누르고 그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한 늦봄에 이제 날씨는 더울 것 같은데 더운 봄옷을 입고 간다 할 때 내가 어제 일기예보를 봤더니만 낮 기온이 뭐 몇 도가 되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아침 날씨를 보니까 낮에 날씨는 이럴 것 같고 너가 그 가면 더울 거야. 그리고 다른 애들도 또 여름 옷 산뜻하게 입고 오는 애도 있을 텐데 이러면서 그렇지만은 또 뭐 네가 한번 해보고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정답은 없지만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우선 봐요. 방금 말씀하실 때 그래 가면은 기분 좋게 갑니까? 아니 울고 가고. 울고 가죠. 예.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설사 춥더라도 오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걸 또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 이상한 뭐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누적되면 엄마는 맨날 저래. 그러면서 혹 가다가 정말 괜찮은 일에 잘못하면 그럼 뭐 이제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경험도 많고 애가 못 보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래 비추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정도로 그러니까 걔는 자기 인생 아닙니까? 처음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옆에서 내가 이래 경험상 해보니까 이렇더라. 나도 어릴 때는 그래 옷을 입고 가봤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추가해도 좋겠죠. 그래가지고 해주면은 자기는 나는 괜찮을 거야 하고 갔는데 덥잖아요. 다른 애들은 또 옷을 산뜻하게 입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나면 집에 와서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엄마 어떻게 알아서 하면 엄마는 이렇고 이렇다 하면은 그런 데서부터 진정한 권위가 생기죠. 엄마는 내가 못 보는 것도 보고 역시 좀 다르구나. 이래 자연스럽게 되는데 잘못 이래 충돌이 있게 되면 좀 오기도 생기고 기분도 상하고 이러니까 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스승과 제자도 그렇고 또 인생 선배로서 할 때도 그 사람이 경험하게끔 하는 거죠. 하고 난 뒤에 그다음 또 이야기하는. 우리가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보면은 아까 그 한연수 씨 이야기한 대로 어떤 걸 경험하면 걔에게 손해다.
손해를 안 입히게 하는 게 부모가 할 일이다. 그래 생각하는데 그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자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가. 자유롭게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해서 한 건 남 원망 안 해요. 우리가 원망하는데 에너지 소모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뭘 해보고 싶은데 막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흐름을 잘 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누구한테 들은 신문인가 봤는데 얘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갔어요. 고등학생인데. 미국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고3을 졸업하면서 보통은 뭐 아이비리그나 명문대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얘가 다른 애 둘이 하고 3명이 이제 자기들끼리 의기가 투합한 게 3명이 대학은 갈 필요 없다. 나도 빌 게이츠처럼 창업을 해서 인생을 한번 개척해 보겠다. 자신도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대예요. 반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난감할 거예요.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또 걔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면 순탄한데 이제 그렇게 한다 이러면은 사실 그때 부모가 여러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 흐름을 잘 타는 게 중요합니다. 뭐 저도 자신은 없지만 그럴 때는 그냥 해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때 자기들로서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성공할 수도 있어요. 또 성공 안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볼 때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있고 뭐 이렇게 안 좋겠다고 쭉 이야기는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가 해서 안 좋으면은 그때 자기가 자기 해본 만큼 해봤으니까 그때 이제는 내가 정말 대학을 가야 되겠구나 해서 가면은 꼬인 게 없기 때문에 또 대학 가면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때 막아버리면 나중에 막 예측 못했던 결과들이 막 나와요. 네, 그게 인생에서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해가지고 안 되면은 남은 원망 안 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배운 것도 있고 축적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면 좀 돈은 손해가 보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흐름을 잘 타는 게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예, 부모님들과 왜 이렇게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고 왜 이렇게 엄한 부모님들이 많으셨는데 그런 친구 같은 엄마 아빠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 애들 키울 때 부모 문제에 안 걸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부모 문제에 걸린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애가 어떤 애고 애가 기질이 다르다 그랬죠. 기질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소질도 다르고 적성도 달라요. 그래서 애에 맞게 뭔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데 방금 이야기한 그런 것이 자기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에서 나올 수 있냐면은 내가 굉장히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컸다. 그러면 나는 참 어떤 부모, 친구 같은 엄마가 돼야지, 친구 같은 아빠가 돼야지. 뭐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만이 굉장한 가치를 둘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뭘 하다 보면 그쪽에 좋은 점을 이렇게 다른 걸 놓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 문제에서 뭐 발생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뭐 그냥 친구처럼 가깝고 이런 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뭔가 자기 어떤 살아온 한이랄까 자기 문제에서 그것에 너무 그걸 두는 사람 있죠. 어떤 부모는 보면은 자녀한테 존댓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뜻으로 하는 건 좋아요. 예를 들면 엄마한테 존댓말 하게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하게 되면은 지나치게 예의 바르고 지나치게 하다 보면 가정에서만 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회에 나가야 돼요. 사회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 군에 가야 되잖아요. 거친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서 잘 살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이제 예방주사를 좀 맞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자녀를 존중하고 부드러운 말과 이래 존중하는 말 쓰는 건 좋지만 때로는 또 약간 이래 뭐 거친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단호하게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도 있다. 우리 집 분위기는 참 좋지만 다른 집도 안 그럴 수도 있다 하면서 세상에서 부딪힐 거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들 키우기는 참 어렵습니다. 애들 키우기는 참 어렵고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장관도 지내시고 뭐 국회의원도 지내신 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그 뭐 3대에 걸친 그 남자들의 이야기 해가지고 썼는데 그분 그걸 보고 아, 이분 이야기를 내가 좀 방송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가니까 우리나라는 미국 식민지입니다 그러더래요. 그 가만히 보니까 좀 지금 우리가 식민지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 자유로운 거에서. 그래서 그 너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그러더라. 그래서 아, 그 선생님이 참 그 훌륭하신 분이다. 이제 보통은 지식만 전달하는데 너희들의 삶에 영향을 주려고 귀중한 인생의 어떤 귀중한 걸 가르쳤구나. 그래 뭐 어떤 점에서 식민지를 하더냐 해서 이제 쭉 듣고 그다음에 나의 의견은 좀 다르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공직 생활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면에 볼 때 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또 쭉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데 도움될 수 있는 책이 있다 해가 주고 그래서 걔가 저 판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료를 준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무슨 소리 하냐. 그래 되면 아이는 그 속에서 뭔가 일리가 있고 사리에 맞고 아 이거 참 내가 못 보던 점이다 하고 했잖아요. 그거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도 볼 수 있지만 이런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애한테 뭔가 이래 그 주고 싶지만 내가 없는 것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럴 때는 이래 애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찾아서 가르쳐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학자예요. 그 수학자인데 이제 수학에서 노벨상 같은 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을 봤어요. 보니까 이 자기 어머니가 일자무식인데 굉장히 항상 고맙게 생각한대요. 왜냐하니까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아서 뭐라도 물으면은 그걸 저 사람한테 가르쳐 줄 것이다 해서 찾아갔대요. 그렇듯이 우리가 줄 수 없는 거, 근데 애는 필요한 게 있으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좀 무뚝뚝하다. 그러면 좀 부드러운 사람을 좀 옆에 두면서 좀 대화하게도 하고 또 내가 직접 못 갈 때는 사람을 보내서 하게 한다든지 꼭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애를 위해서 필요한 뭘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조치를 취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뭐 아이가 좀 어렸을 때는 예를 들자면 뭐 문제집을 사겠다 해서 돈을 받아가는데 뭐 다른 데 쓴다거나 자기는 그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또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그렇죠. 그럴 때 저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잘 알아야 됩니다. 아이를 잘 살피고 있어야 돼요. 예민하게 뭐 일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잘 이래 보고 있다가 뭔가 애가 약간 이상한 조짐을 보인다. 그럴 때는 탁 개입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든지 애가 보통 학교 갔다 오면 막 밝게 뛰어들면서 엄마 하는데 이상하게 요즘은 그렇지 않다. 얼굴에 그늘이 있다. 이러면 이래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너가 혹시 뭐 어려운 점이 없나 이래 물어봐서 그것을 이래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직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갈 수 있지만 항상 이 아이들이 완전히 클 때까지는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봐야 돼요. 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개입해 들어가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건강하고 자기한테 도움될 수 있도록 반응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신 건강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닥치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건강하게 반응하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시험을 쳐가지고 한번 크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일이 시험 날 늦게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1시간을 빼먹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건강하게 반응하면 건강한 아이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반응하게끔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알람을 했지만 알람이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예상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더 이상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이래 해 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 뭐 이래 성폭행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성추행도 많고. 이제 그럴 때 그거는 어째 보면 큰 일입니다. 그럴 때 아이가 그 일을 잘 겪어 나가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저 엄마는 그때 너무 엄마가 과민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애가 엄청난 큰일 당했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 아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에 대해서 애는 우리가 생각했던 못한 식으로 또 반응할 수도 있어요. 애는 별일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래 애들 이래 저 성하고 관계된 애들 상담을 해보면요. 어렸을 때 뭐 이래 그 옆집 사람이 성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좀 한 경우라든지 또 형제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당시는 잘 몰라요. 언제 이제 그때는 보통 사춘기 돼서 성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내가 큰일 했구나.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하면서 고민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는 우리 부모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부모가 건강하게 반응해야 돼요. 사실 성적인 것도 본질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누가 그 성추행을 했다 칩시다. 그렇더라도 그건 어찌 보면 물리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사실은 의미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순결하고 이런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책임도 아니고 우리 잘못도 아니고 어떤 그런 일이 당했을 때는 그때는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본질 좀 해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1988년 여행이 자유화됐거든요. 그 후에 제가 이제 해외를 여행을 많이 가봤어요. 가보니까 성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어째 보면 우리만의 약속이에요, 성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한 또 가치가 있고요. 그래서 성에 대해서는 저는 이중적인 가치를 가져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성은 소중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성추행이라는 그렇게 될 때는 성에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뺨 맞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부모 자신이 그런 마음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귀중한 인생을 잘 살아가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부모가 막 너무 놀래고 또 부모가 쟤가 너무 아프겠다 해서 그 아픈 걸 막 같이 아파하고 그건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게 세상을 잘 살아가고 또 애들이 살아가게끔 도와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애들은 정신적으로 본능이 본질적으로 배우게끔 돼 있어요. 언제나. 아까 말한 자폐증은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우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문 용어로는 동일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동일시해요. 배워요. 배워서 제가 군의관 때 관사에서 살았는데 그 관사에 어떤 군의관은 누워서 신문을 이제 딱 봐요. 하루는 저희 집 사람이 그 집에 갔다 와서 그러다 그 집에는 이상하다. 누워서 보더라 그러더라고요. 그 언년 중에 그걸 배우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예, 아니 집에. 집에서 쉴 때요. 네. 저희 남편도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꼬고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네. 누워서요. 근데 네. 저희 애기도 그 젖 먹일 때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다리를 꼬고 먹더라고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배웁니다. 배우는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는 이래 문명을 건설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도 배울 수 있지만 나쁜 것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이 되지만 언뜻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뭐라고 행동하는데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누가 하던 걸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자각하셔야 돼요. 자각을 하고 이거는 그분이 하던 거다. 이 상황에 맞게 하자. 이렇게 자꾸 하는 게 좋아요. 또는 내 것이라도 과거식으로 하고 있는 거 있으면 그걸 놓고 지금에 맞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배우는 그게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양육 철학에 관한 그 인터뷰 중에 특히 어떤 분들이 비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분도 계셨는데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것도 우리 아이들을 그래도 중요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자꾸 비교하게 그렇죠. 돼요. 비교하지 않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즐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부족한 거를 이래 메꾸어 가고 내 부족한 걸 메꾸어 가는 재미를 또 느낄 수 없어요. 비교하면은 비교하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잘 보세요. 비교하는 한은 내보다 높은 사람 언제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기죽게 돼요. 그다음에 내보다 낮은 사람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자만심도 우리한테 좋지 않아요. 또 위축되는 것도 좋지 않고. 그러고 비교하게 되면 비교하는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인생에서 피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엄친아라는 이야기가 있죠. 절대로. 그리고 비교하게 되면 남한테 비교를 강요하잖아요. 야, 저 집에는 공부를 잘하는데 하면 거기서 반발심이 생겨요. 그러고 마치 내가 그럴 때 공부하면 엄마가 시킨 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가 스스로 마음을 먹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든지 쉽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야, 쟤 잘하더라 하면 얘가 분발해서 하겠지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애 키울 때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애를 항상 고정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럼 쟤가 계속 그럴 것 같은. 커서도 저러면 어떻게 하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애는 계속 바뀌어요. 그럼 어릴 때는 얼굴도 막 바뀌시죠. 그렇듯이 이 정신적인 것도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지금 모습이 있다면 저러면 어떻게 해서 그거 꼭 고쳐야지. 막 이거 안 고치면 큰일 난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좋아요. 애 입장도 좀 생각하면서 자, 네가 이러면 이런 게 안 좋다. 이러면서 계속 이래 쳐주잖아요. 이렇게 비춰주면은 나중에 어느 날은 그게 그런 분위기 속에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 보면은 이래 그 한 번에 뭘 고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애들이 뭘 잘못하면 그때 가볍게 이래 이야기하고 또 애 입장도 좀 생각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백화점 같은 데 이래 가면서 보면은 막 길에 누워서 막 떼서고 엄마는 막 딱 보고 있고 너 일어나 그러고 막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저는 좀 절충안을 하는 게 좋아요. 애 체면도 좀 생각해야 되고 애 기분도 좀 생각해 줘야 되고 그럴 때 야, 너 정말 그거 갖고 싶나? 그렇지만 너 봐라 이래서 무리 아니냐? 그렇지만 오늘은 내가 하나 사줄게. 그렇지만 다음엔 그러지 마라. 하면서 자꾸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걸 끝까지 고치려면 부러질 수가 있어요. 애가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애는 뭐 여러 가지 상황도 모르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래 절충해 가는. 그런 어떤 사람은 그래 말 들어주면 계속 듣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애를 좀 믿을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올바른 걸 자꾸 이래 해주면 나중에는 애들이 어느 날 우리 말을 막 남한테 해요. 자기들끼리도.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보면 내가 말할 때는 막 반발하다가 어떤 사람하고 말할 때 내 말을 그대로 막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토론도 그래요. 토론도 보면은 서로 토론하는데 막 자기 주장해요. 그런데 저쪽에 좋은 게 있으면 나중에 뭐 할 때 보면 그 말을 내가 받아들여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 키울 때는 저는 이게 제일 좋다 봐요. 애들이 좀 지나치게 놓을 때 그 입장도 좀 생각하면서 또 순리는 이렇다 하고 그래 자꾸 이래 하면서 이래 맞춰가는 과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요즘 또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왜 어른이 돼서도 나를 그 존중하는 마음 있잖아요. 자존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적부터 좀 자존감을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존감은 우선은 이제 부모가 아이를 좀 소중히 대해야 될 거예요. 아이가 설사 틀린 말을 하더라도 네가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구나 막 무시하는 게 있죠. 무시하고 이래 되면은 자존감이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랑은 우선 이것부터 하나 실천해 보세요. 누가 말할 때 열심히 잘 들으세요. 그럼 그 사람 존중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도 내가 말할 때 잘 들으면 나를 존중하구나. 내가 말하는 게 소중하구나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래 자존감이 싹트기 시작해요. 하여튼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능성을 자꾸 이래 믿어주고 이래 자기 그걸 보게끔 이래 자꾸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애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맨날 이래 늦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래 엉망을 하는 애가 내가 이제 잘해보겠다 이런 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그걸 좀 그 순간이라도 받아주는 게 좋아요. 예, 받아주고 어쨌든 그런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거 하다가 뭔가 이래 좀 좋은 말 할 때 그때 어떤 엄마들은 야, 너 그러고도 또 저랬어. 너 말 못 믿겠어. 이건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때 어째 보면 싹이 난 거죠. 약할지는 몰라도. 그럴 때 존중하고 어쨌든 믿어주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뭔가 실망식이 나타날 때는 그때는 그때대로 또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럼 잔소리하고 체벌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어요, 박사님? 잔소리는 좀 피곤하고 안 좋죠. 우리가 내 기분이 나빠서 막 말하는 거는 뭐 그 목적은 달성하겠죠. 그렇지만 애한테 효과가 있으려면 효과 있게 말을 하는 게 좋죠.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을 때 말하면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고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과가 없고 우리 뇌에서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잔소리는 어떤 의미에서 나중에는 막 폭력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누구랑 이야기할 때 이제 그만했으면 좋다 할 때는 무조건 그만하세요. 보통 그거다 좀 더 하거든요. 누구든지 그만했으면 좋다 할 때 이제 더 이상 듣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무조건 수도해요. 수도하고 알았다. 그러고 빠질 줄 아셔야 돼요. 계속 밀어붙이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잔소리는 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예. 짜증내고 잔소리 내고 그다음 체벌 이거는 적당히 하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매만 쓱 들 때 효과 있도록 분위기를 잡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매도 자 너가 이랬으니까 이제 몇 대 맞자 해가지고 네가 그러고 앞으로 이제 안 맞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이번에 네가 이런 걸 정했고 또 어겼으니까 맞는다 하고 이래 맞고 사랑의 매로 좀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때리면 우리 기분 좋습니까? 안 좋죠, 그죠? 그러고 내한테 너 고쳐라 하면서 막 인격적인 모독하고 막 기분 나쁜 말하면 그 기분 안 좋잖아요. 우리가 좀 상식적이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약간 아이가 좀 이렇게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반응을? 근데 이제 일단은 그때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무시는 없는데 무시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일단 이제 우리가 무시한다 이럴 때는 우선 정확하게 상황을 봐야 돼. 정말 무시하는지 아닌지 그걸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 무시한다 그러면은 무시하는 거는 걔한테도 안 좋고 내한테도 안 좋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이래 다루는 게 좋아요. 침착하게 좀. 우리는 보통 보면 화가 나면 화로수 막 하기 쉽거든요. 그럴 때 조금 안정되게 차분한 마음으로 좀 다루어 나가는 게. 그리고 언제나 애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제가 열등감 문제 그걸 좀 이야기를 할게요. 보통 보면 애들이 남하고 다를 때 열등감을 느껴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애 같은 경우에는 뭐 아버지가 의사 아닙니까? 의사인데 얘가 유치원 다닐 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아버지는 의사가 돼서 나를 피곤하게 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하니까 자기 유치원 다니는 애들 대부분 아버지 직업이 회사원인데 자기만 의사라서 창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전공이 이렇다 보니까 얘가 남하고 다르니까 애들은 남하고 다르면 그 사실을 감당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이래 좀 창피한 거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때는 좀 남하고 다른 거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든다. 나도 어릴 때 그랬다. 그런데 네가 좀 지나고 보면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또 너 반에는 뭐 의사가 너밖에 없을지 몰라도 또 다른 데가 많고 의사라는 직업은 또 다른 사람들이 괜찮게 생각하는 직업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래서 애들이 이래 보면 설사 좀 긍정적인 부분에도 열등감을 가질 수 있어요. 저 고등학교 동기인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다른 애들은 전부 고무신 신을 때 자기는 구두를 신었대요. 그리고 다른 애들은 뭐 잠바도 못 입을 때 자기는 비루도라 그럽니까? 그 있죠 그런 거. 그걸 입고 다니는데 그렇게 창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실에서 이래 보면 자가용이 있는 집인데 애인데 다른 애들은 자가용이 없는데 자기가 자가용이 있으니까 이제 부모님은 태워다 주고도 쉽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 안 보이는데 내려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에도 좀 이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인 거다 하면 이제 열등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애들은 똑같이 이런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자기 아들만 조금 후진 가방,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른 가방을 들고 가게 하면 그에 대해서 애가 굉장히 마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뭘 강요를 하거나 또는 다른 걸 뭘 하고 있다면 제가 혹시 그것 때문에 상처를 안 받나 이래서 그걸 좀 이야기하는 게 필요해요. 예, 그런 게 쌓이면 이제 열등감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선 이제 아이들이 좀 그런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감안하시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좀 큰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사람이 같은 대열에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탈하면 이 사람이란 종족이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좀 진화적인 적응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인류로서 동일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런 측면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들이 엄마 나 이 옷 입고 가면 창피해라. 뭐 그래 소심하게 생각하냐면 너 좀 뭐 너무 예민하다 이래 하지 마시고 그래 얼마나 힘든데 또 애들이 혹시 뭐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있나든지 좀 나누고 또 개선해 줄 수 있으면 개선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고 나는 괴롭고 힘든데 엄마 이건 좀 애들 보기 창피한데 그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해주면은 다른 유사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부모 자식 간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말을 안 하게 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안심할 나이가 됐다 할 때까지는 좀 유심히 보는 게 좋아요. 유심히 보고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애가 어떤 지금 상태고 어떤 마음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거 좀 여러분들 하나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왕따예요, 왕따. 왕따는 이제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거고 괴롭힘이 또 있어요. 한 엄밀하게 이래 괴롭히는 1대1로 괴롭힐 수도 있고 한 2명이 1명을 괴롭힐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애들이 학교 가기가 싫죠. 학교 다니는 애들은 학생이 직업이에요, 사실은. 학생이 직업인데 자기가 주로 해야 되는 일을 하기 싫으면 굉장히 인생이 피곤하거든요. 제가 정신과 의사한테 환자 보는 게 피곤하면 어떻겠습니까? 학생이 공부 싫게 되면 그때부터 피곤해지는 거예요, 애들 인생은. 그래서 이 왕따하고 괴롭힘 문제 이걸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정말 아직 저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예. 왕따 뭐 이런 거 생각도 하기 싫은데요. 예. 예. 네. 요즘에는 또 그런 경우도 있대요. 이렇게 드러내놓고 왕따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왕따를 당했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그것도 뭐 용어가 있을 거예요. 은따라고. 은따. 은근히 따돌려. 왜 그러냐면 드러내고 따돌리면 자기가 책임지고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은근히 하거나 안 그러면 애가 혼돈에 빠지게 하는 거죠. 예. 그런 재미를 또 볼 수도 있겠죠. 예. 아주 안 좋은, 점점 진화해 가는 거죠. 안 좋은 게.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그러니까 우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아이가 완전히 튼튼한 성인으로 자리 잡고 이렇게 가기까지는 우리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애한테서 어떤 뭐가 있나 그걸 막 예민하게 아니고 그냥 이래 잘 지혜롭게 관찰하다가 뭔가 애가 좀 이상하다. 학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든지 학교를 열심히 일찍 가던 애가 늦게 간다든지 또 친구한테 전화가 많이 오던 애가 전화가 안 온다든지 뭐 그 변화가 있을 때 뭐가 이런 변화를 가져왔나 하고 자꾸 이래 물어보고 같이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될 때는 이래 눈치라기보다 하여튼 잘 관찰해야 돼요. 잘 관찰해서 아이한테 뭐가 발생하면 그때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왕따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왕따라든지 왕따 경우를 우선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왕따인 경우는 아이가
하여튼 왕따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알고 난 뒤에는 애가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소지를 보인다. 왜냐하면 남들이 자꾸 싫어하는 일을 한다든지 수업 시간에 어떤 애는 막 떠드는 애가 있거든요. 잘난 체하고. 남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따의 어떤 핑계거리를 제공한다. 뭐 애가 문제가 있다 해서 왕따 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왕따 시키는 건 왕따 시킨 애들의 문제지만 적어도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빌미를 주는 건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런 빌미가 있다면 그거를 일단은 좀 고쳐주는 게 좋아요. 언론도 하고. 무조건 애 편을 들어서 왕따 시킨 애들이 나쁘다 막 이러는 것보다도 일단 어떻게 해서 왕따가 되게 됐나? 되게 된 걸 보니까 너가 이런 행동은 애들 눈에 거슬리고 애들이 말하자면 뭐 왕따 시킬 애를 하나 찾는 중에 너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너가 좀 다르게 행동하는 게 좋다 하고 애의 어떤 문제되는 행동이나 표정이나 말, 어떤 애들은 표정이 또 피곤한 애들도 있거든요. 그럼 표정도 바꿔야 돼요. 표정 바꾸는 거는 걔 가방에다 거울을 하나 넣어줘서 한 번씩 너 거울을 좀 봐라. 거울 안 보면 자기가 인상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애가 남들한테 그 왕따를 당할 만한 그 어떤 핑계거리 그런 것을 이제 우선 없애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더라도 사람 왕따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우리는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하고 상의도 하고 또 그중에 아는 엄마끼리 아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치를 해서 얘를 왕따에서부터 확실하게 벗어나게 해야 돼요. 그러고 벗어날 때까지 잘 관찰하고 정당한 조치들을 취해야 돼요. 이런 건 안 좋죠. 왕따 시켰다니까 화가 나서 막 때리고 가서 그럼 애들이 더 왕따 시키죠. 더 여론은 안 좋게 돌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지혜롭게 하고 상황에 맞게 해야 돼요. 안 되면 뭐 애들이 좋아하는 피자를 한번 사준다든지 뭐 어쨌든 애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걸 해야지 우리 기분에 우리 감정에 가서 뭘 하면 더 악화될 수 있죠. 그래서 왕따가 있을 때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것이 없어질 때까지 잘 이래 그 관찰해서 끝까지 관찰시키는 게 좋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왕따는 아니지만 은근하게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좀 주먹 센 애가 좀 약해 보이는 애. 또 그리고 괴롭힌 애들도 괴롭힘을 받는 애를 찾을 때 남들이 볼 때 우등생을 괴롭히고 아무 하자 없는 애를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약간 문제 있는 애들, 좀 애들 싫어하는 만한 애들, 그런 애들 잡아서 보통 괴롭혀요. 그리고 한 번 이래 괴롭힌다고 뭘 탁 해봤을 때 반응이 좋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잘 된다든지 이럴 때 이제 괴롭히는 관계로 보통 심한 경우는 1년 내내 가요. 학년 바뀔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게 필요해요. 왜 적극적인 게 필요하냐면은 그런 애들은 괴롭힌 애들은 지금 자기가 괴롭힌다는 게 발각되는 게 두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단속을 해요. 너 지금 내가 이러는 거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그때는 죽는 줄 알아라. 지도새도 모르게 생명의 위협까지 해요. 너를 뭐 어떤 식으로 뭐 하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해요. 그리고 애들한테는 그 애가 우리 어른이 볼 때는 그놈이지만 걔들이 볼 때는 거대한 어떤 거인처럼 보이거든요. 자기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이상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얘로부터 확실히 벗어나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말했으니까 괜찮아. 근데 가면 오히려 더 강화되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그 관계 다시는 못 괴롭히게 이놈을 괴롭힌 애를 확실히 단속해야 돼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너가 조금이라도 괴롭히면 뭘 어떻게 동원해서라도 너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해서 확실히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고 어설프게 이제 말했으니까 괜찮아. 그건 곤란합니다. 그래 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설프게 그럼 이제 이래요. 자, 너가 어설프게 이야기했으니까 너는 더 괴롭지. 앞으로 말하지 마.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말도 못하고 굉장히 괴롭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괴롭힘 당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심한 경우는 그 괴롭힌 애들 좀 불안한 애들 많잖아요. 그럼 친척 중에 누구 좀 주먹 쓰는 사람 있잖아요. 한번 데려가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가서 그에 맞게 확실하게 그건 서로 통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 또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렇게 괴롭힘을 받잖아요, 얘가. 이 거친 애한테 괴롭힘을 받는 걸 한 1년 가까이 하죠.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얘 비슷해져요. 원래는 순진하고 착하고 남 괴롭힐 줄 모르는 애인데 얘하고 같이 있는 동안에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상담실에서 그런 애들 많이 봤거든요. 그 데려오면 하나같이 불량기가 있어 보여요. 그 들어보면 그랬던 애가 아니에요. 착하고 참 부드럽고 이런 애인데 지금은 얘가 또 다른 애를 괴롭혀요. 보통 경우 괴롭혀요. 그래서 아까 왕따 이야기 했는데 왕따도 보면 어디선가 하여튼 괴롭힘 당한 애들이 또 괴롭혀요. 그 보통 집에서 이제 아버지가 뭐 알코올 중독이든지 엄마가 거칠든지 막 그래서 좀 거칠게 대하고 집에서 꼼짝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하고 오래 있다 보면 자기도 좀 힘이 세져요. 힘이 세져서 학교 가보면 애들이 만만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래 괴롭힘 당한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남 괴롭히면서 자존심도 회복해요. 그러면서 이래 자꾸 이래 악순환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남을 안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왕따에 가담한 사람도 과거에 왕따의 희생자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괴롭힘 당한 애들은 다시 그 괴 비슷해진 것으로부터 원상태로 돌아가게끔 도와줘야 돼요. 너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 왜 변하냐면은 사실 처음에 괴롭힌 애가 있고 자기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 차이가 날수록 괴롭거든요. 괴롭기 때문에 자꾸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보면 물이 드는 거예요. 뭐 주먹 쓰는 것도 힘 아닙니까? 힘을 또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괴롭힘 받아서 온 애가 오면 치료는 요 관계를 분명히 끊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변한 거를 좀 바꿔줘야 돼요. 원상복귀시켜줘야 돼요. 보통 그렇게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네. 또 아이들 아무래도 그 학생이다 보니까 학습이 또 중요하잖아요, 박사님. 예, 그렇죠. 학습 이거는 아까 제가 했던 학생의 직업은 뭐라 그랬습니까? 공부죠.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재미없어지면은 애들 인생이 피곤해지고 이제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제 딴 걸 자꾸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동안은 공부가 재밌게끔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사실 공부는 재밌는 거예요. 뭐 노는 것만 재밌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재밌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재밌게끔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래 보면은 우리가 그 애들 이래 그러니까 참 이래 관찰이 중요한 게 애가 태어나잖아요. 애가 태어나서 이래 보면 호기심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참 네가 저 호기심 보이는 건 참 좋다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래 반응을 해줘야 돼요. 반응을 해주고 예를 들면 수에 관심을 가지면 야, 너 수학에 뭔가 재능이 있는 모양이다. 요런 책도 좀 사올게 해서 좀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거 다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학습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는 게 너무 바쁘고 또 너무 힘들면은 이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럼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사랑도 시간이고 뭐 자녀 양육도 시간이고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다른 걸 좀 희생시키고 시간을 확보해서 그 시간을 가지고 애를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이래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이래 엄마가 이제 애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가르치는데 보면은 애는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잘하고 싶어 합니다. 잘하려고 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래요. 야, 너 공부해. 빨리 해. 누구든 공부 안 하고 싶고 빨리 안 하고 싶습니까? 그게 안 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안 되는 데다가 또 한 대 더 때리는 거예요. 고통 주는 거예요. 걔는 절대로 여러분을 고맙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뭔가 진정으로 도와줘야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도움 되게끔 해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기본 전제가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한다. 근데 지금 공부를 못하는 거는 뭔가 쟤의 한계 있고 쟤는 공부 잘할 수 있는 뭐가 있는데 아직 뭐가 못 풀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연구 안 하고 무조건 공부해. 잘해라. 이거는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얘의 공부를 도와주고 싶으면
그 공부와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안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직접 가르치면서 와, 너같이 못하네 처음 본다 뭐라든지 나는 안 그랬다든지 너는 공부 포기하는 게 낫겠다 그런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이 공부가 좀 우리는 은연중에 부모의 말이 영향을 많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는 뭐 공부가 좀 이상하다. 너는 공부해서는 안 되는 모양이다. 포기해라. 이러면은 그냥 자기가 그런 애로 생각이 쉽습니다. 애들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부가 잘 안 될 때 너가 지금 뭔가 요런 것이 잘 안 풀려서 못하는 모양이다. 요것만 풀면 넌 잘할 수 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공부에 관해서 엄마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참 편하고 좋다. 그리고 그래 돼야지 엄마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피곤하다 이래 되면 그게 공부하고 딱 연관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피곤한 게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그래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커서 공부 아닌 것도 예를 들면 우리는 커서 뭐 영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행도 많이 가고 이러면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는 공부다 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영어는 공부가 아닌데 말이잖아요. 어디 가서 물건도 잘 사고 누구랑 만나서 사귀고 해야 되는데 그 공부라고 딱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 학습은 저도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못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습이에요. 예습. 제가 이제 예습을 어떻게 해서 이제 중요하게 알게 됐냐면은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려운 그 언어를 공부했어요. 산스크리트라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글자도 이상하게 생겼어요. 네. 빨랫줄 글씨라 그러는데 이상해요. 그리고 막 격도 많고 변화도 많고 이 의미 뒤에 의미가 막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3번인가 시도했다가 맨 마지막에 성공했어요. 예습을 통해 성공했어요. 그래서 예습을 제가 해보니까 예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업 시간이 가고 싶어져요. 그리고 예습을 안 하면 선생님은 당연히 나와서 뭘 가르친다 생각해요. 그런데 예습을 하면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 궁금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전혀 배우지 않은 것도 예습하면 한 30%는 알게 돼 있어요. 한 30%는 알고 70%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벌써 수업 들을 때 무언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는 더 확실해지고 모르는 거는 풀리고 그러면서 그 시간이 굉장히 즐거워져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상담받으러 온 애들이 학생이면은 너 무슨 과목 제일 싫어하니? 하면 수학입니다. 그러면 뭐 여러 과목이 많다면 일단 수학이라도 예습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너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저 경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습을 좀 해보는 게 좋아요. 그것도 강요하면 안 되고요. 우연히 그런 기회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의외로 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공부를 못하는 거는 공부한 시간이 적기 때문이에요. 시간만 많이 확보하면 잘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뭐 잘하는 게 있으면 시간을 많이 쓴 거예요. 못하는 게 있으면 시간을 못 쓴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습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 문제 있죠. 돈에 대해서는 이 돈이란 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돈을 굉장히 소중히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즘 애들 상담하면서 야, 너 뭐 뭘 하고 싶니 이래 물어보면은 대부분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돈에 대해서 그런 거 우리 때만 해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의 특징이 돈을 굉장히 중요하죠.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죠. 뭐 애들한테는 거창한 질문이긴 하지만 너 인생의 목적이 뭐니? 이러면은 요즘 애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그런 답을 거의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선진국 비슷하게 되니까 오는 현상 같아요.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요. 뭐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뭐가 되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것들 다 깨달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통 보면 하여튼 돈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좋다. 그렇지만 돈이란 건 너가 잘 봐라. 그럼 제가 지갑에서 돈을 내요. 그래서 돈을 딱 내면서 이 돈에는 보이진 않지만 다 꼬리표가 붙어 있다. 준 사람이 다 있다. 준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래요. 자, 너가 돈이 많고 싶으면 누가 줘야 되지. 너가 은행에서 찍어내거나 훔칠 수는 없잖아. 많이 줘야 되지.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함부로 돈을 주나? 하니까 안 주죠. 먼저 네가 뭘 줘야 되지.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줘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 너가 남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하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내가 돈이 많이 벌고 싶으면 줄 수 있는 걸 많이 마련해라. 그러면 너는 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돈이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보면 부자를 조금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물론 옛날에 뭐 독재 정권 시절에 권력을 위해서 번 사람들은 좀 그렇죠. 이제는 이래 법에 따라서 경제 활동에서 번 사람들은 어쨌든 돈이 많다는 것은 남에게 필요한 걸 많이 준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돈이라는 글자를 잘 한번 보세요. 돈이라는 글자가 있죠. 돈. 도에다가 니은이 있죠. 그다음 도라는 글자가 또 있죠. 돌다 할 때 도에다가 리을자가 있죠. 잘 보면요. 돈을 잘 처리하면 도가 되고 돈을 잘못 쳐서 휙 돌면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누가 이래 돈 내는 거 보면은 그 사람 좀 인격이 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학회할 때 뭐 재무부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래 돈 내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걸 좀 짐작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 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잘 이래 벌 수 있고 또 잘 쓸 수 있고 이런 사람을 이제 키워 나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처한 처지하고 자기 경제 활동이 또 딱 맞아야 돼요. 어떤 사람 갭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갭이 있는 경우는 사실 좀 부모 책임이에요. 모든 걸 우리 부모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부모가 자기 형편에 맞게 돈을 쓰고 또 형편에 맞게 뭐 집안도 하고 형편에 맞게 차도 사고 그러면 그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돼요. 그런데 돈은 없는데 뭘 자꾸 많이 쓰잖아요. 그럼 걔도 비슷해져요. 굉장히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편에 맞게 살아가는 게 참 필요해요. 형편에 맞으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형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돈을 보면은 어떤 애들은 돈으로 친구를 사는 애들이 좀 있어요. 우선 돈 씀씀이가 많다 이러면 어디 쓰나 이걸 좀 잘 보셔야 돼요. 뭐 하는 데 쓰나. 그러니까 보면 어떤 애들은 남 사주는 데 쓰는 애들이 좀 있어요. 걔는 돈으로 친구를 사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는 법, 또 돈으로 사귀었을 때 한계 이런 것도 교육해야 되고 우선 좀 부처님 뭐 손바닥 위에 있다 하듯이 자식이 좀 이래 컨트롤하기 위해서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서 잘 파악해야 돼요. 특히 돈을 많이 쓴다 이러면 뭐 오락실에 가려고 많이 쓰는지 또 친구들 사먹이려고 많이 쓰는지 뭐 하는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또 그리고 어떤 어머님은 그러세요. 아이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집에만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학교 끝나고 어슬렁어슬렁 배회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집이라는 게 사실은 집이 좋아야 됩니다. 배회하는 애들 자세히 보면요. 집에 있으면 답답해하고 피곤해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집을 배회하거든요. 근데 아이는 지금 집 떠날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집 딱 나서는 순간에 집 밖에서 뭘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먹는 데도 필요하죠. 잠자는 데도 필요하죠. 자기 근무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돈은 없는 상태에서 집을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애들이 완전히 성인이 되기까지는 집에 있도록 해야 돼요. 놀아도 집에서 놀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집에서 나가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여자애는 집을 나가는 순간에 문제가 생겨요. 나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술집에 나가는 수도 있고 요즘 애들이 숙성하잖아요. 그래서 중학생만 돼도 화장하고 뭐 사복 갈아입으면 걔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어른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집이 좋아야 됩니다. 어른도 그렇잖아요. 퇴근하고 집이 좋아야 빨리 집에 오죠. 집이 싫으면 여기저기 다니다가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공부 안 하면은 막 공부해라 하는 건 좋지만 집이 싫을 정도로 애들을 뭐 이래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깥에 나가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집은 안식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집에 와서 쉴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되려면 집안 공기가 좋아야 돼요. 집안 공기라는 집안의 분위기거든요.
집안에 분위기가 안 좋으면 공기가 탁해요. 답답해가지고 숨 쉬면 막 이래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를 잘 만들고 거기서 설사 뭐 좀 어떤 사람은 이제 이 게임을 막 하잖아요. 게임 막 하면은 집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또 오락실 가서 해요. 네. 잘 파악해야 돼요. 오락실 가서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하는 게 나아요. 오락실 가면은 담배 연기 있죠. 거기 또 사행성 또 게임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나쁜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또 괴롭힘 당할 수도 있고요. 돈도 뺏길 수 있고. 그러니까 오락하는 건 안 좋지만 바깥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집은 어떤 경우도 좀 좋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 예. 네. 그래도 아이들 이제 네. 어떠세요? 어머님들 사춘기 다 이제 지났어요, 아이들이? 예,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올 거니까 예, 좀 많이 걱정되는데. 좀 빨리 오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춘기 때는. 사춘기라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래 환자들 치료해 보면은 어린애들 치료가 좀 쉬워요. 또 어른 치료가 쉬워요. 근데 사춘기에는요 어려워요. 물론 예외는 많지만 비행 청소년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경험하면서 느낀 게 이 사춘기라는 게 애와 어른의 중간이지만 새로운 인간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 애들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래서 그때는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뭐 놀고 싶다 하면 막 이래 이거 노는 걸 막지를 잘 못해요. 그리고 이 사춘기가 되면은 아주 뭐 이래 말 잘 듣고 순한 애들도 자기식으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 없습니까? 네, 있죠. 부모님도 좀 우습게 보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싶고 내 인생인데 하면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요즘은 좀 덜한데 제가 우리 애들 키울 때만 해도 연예인들에 굉장히 열광했거든요. 요즘도 그렇습니까? 그때 요즘은 이제 그걸 다 받아들이죠. 옛날에 휴대폰 처음 생겼을 때 애들 뭐 휴대폰 사주면 안 된다 막 그랬잖아요. 이젠 다 사주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연예인에 대해서도 지금은 별로 뭐 이래 속상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제가 이래 우리 애들 키울 때마다 연예인에 막 열광하는 걸 큰 뭐 문제나 되는 것처럼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좀 마찬가지는 할 거예요. 근데 연예인의 일에 열광하는 게 다 애들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사실은. 뭐냐면 어린애가 있다가 이제 어른으로 되는데 요 사춘기에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독립은 하고 싶은데 아직 준비는 안 됐으니까 자기가 마음에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요. 그 옛날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오빠 친구나 뭐 가정교사나 좋아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것이 의지처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TV가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상술에 의해서 애들 마음을 혹하는 말 막 하고 이러니까 그런 연예인의 마음 두는 대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는 것도 조금 비정상이에요, 사실은. 그걸 함으로써 이제 그럴 때 겪어야 될 건 다 겪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어른이 되면 그런데 아이 나도 한때 저랬어 이래야 되는데 그거 안 해본 사람은 또 어른 돼서 늦바람 나는 수도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너무 지나치게 뭐 학교도 안 가고 온통 관심을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치료의 대상이에요, 사실은. 그럴 때 자세히 보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적절히 개입하고 치료까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거고 적당한 경우는 적절히 조절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같이 이래 콘서트장에도 가보고 가서 이래 이야기도 하고 좀 공개적으로 이래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춘기 시기는 잘 넘어가야 돼요. 그 잘못했다가는 관계도 끊어지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린애든 뭐든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말이 이래 먹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관계를 나쁘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에요. 네, 또 지난 시간에 왜 그 부처님 그 아들 라울라를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사실 그 이야기는 이제 부처님께서 아들을 교화한 이야기지만 그거는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부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애도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난 날에 출가했어요. 자기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제 가정을 뭐 나는 버렸다고 생각은 안 해요. 큰 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나갔는데 태어나는 날 애가 태어나니까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애구나, 나에게 장애가 생겼구나 하는 그 빨려로 라훌라예요. 그래서 부처님 아이 이름은 장애예요, 장애. 우리 한글로 하면 장애. 그 당시 말로 하면 라훌라예요, 라훌라. 이제 라훌라가 이제 있었죠. 라훌라가 이제 부처님은 출가해서 6년 만에 깨달아요. 깨치고 이래 이제 자기 나중에 집을 방문하게 되죠. 방문해서 이래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 그 라훌라의 어머니가 라훌라 보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너에게 줄 유산을 받아라. 이래서 이제 아버지를 쫄쫄 따라가니까 출가를 시켜요, 그냥. 출가시켜서 이제 선임이 되는 거죠. 근데 선임은 됐는데 이 라훌라라는 아이가 사미죠, 사미. 동자성인데 훌륭한 점도 많았지만 거짓말을 잘했대요. 거짓말을 잘하니까 이 부처님이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불교에서는 5개 중에 하나가 거짓말 안 하는 게 있거든. 하루는 이제 7살 때 부처님께서 이래 와서 그 버릇을 고쳐요.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풍습은 이래 부처님께서 오시면 항상 자리를 마련하고 발 씻을 물을 준비해요. 그래서 이제 라훌라도 부처님이 오시니까 이제 물하고 이제 발을 씻을 물을 딱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발을 딱 씻고 난 뒤에 물을 좀 부었어요. 붓고 물이 조금 남은 거죠. 그러면서 자 라훌라야 물이 조금 남았지? 예, 조금 남았습니다.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이 출가자의 생활, 그걸 사문이라 그러거든요. 사문의 생활하면 요렇게밖에 남는 게 없다. 말하자면 그 어떤 결과가 요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따가 또 부었어요. 붓고 자 이제 남은 물도 버려지는 거 봤나? 버려지는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거짓말하면 이 출가 수행자의 삶이 이래 버려진다. 그래서 그러고 난데 또 그릇을 탁 엎었어요. 엎고 난데 자 없는 거 봤나니까 봤다니까 고의로 거짓말하면 출가 수행자의 삶이 이렇게 뒤집어진다. 그러고 난 뒤에 또 이제 바로 세웠어요. 자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거짓말하면 출가의 생활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옛날에 그 부처님 당시에는 코끼리가 제일 고귀한 거예요. 왕이 코끼리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지금 리무진처럼 이래 타고 다니고 전쟁 시기에는 이제 전쟁을 수행해요. 왕을 태우고. 그렇게 참 훌륭한 성스러운 태생도 좋은 그리고 전술도 뛰어난 코끼리가 전쟁에 나가서 앞발도 쓰고 뒷발도 쓰고 목도 쓰고 뭐 이래 상하도 쓰고 다 쓰는데 코만 안 쓰고 딱 아끼면 코끼리를 탄 사람이 아 저놈은 코는 안 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다. 이제 라훌라를 그 성스러운 코끼리에 비유한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코끼리는 왕을 태우고 전쟁에 나가서 앞발도 쓰고 뒷발도 쓰고 몸통도 쓰고 상하도 쓰고 코도 쓰고 머리도 쓴다. 그럼 아 이 코끼리는 생명을 다 바쳐서 하구나. 참 훌륭한 코끼리나 할 거다. 너는 이제 다른 건 좋은데 거짓말하는 거 좀 버려야 된다. 그렇게 비유를 해서 그래야 사실은 라훌라도 그래 훌륭한 재질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뒤에 자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배울 수 있는 점. 자 거울은 어떤 용도로 쓰니? 그러니까 거울은 얼굴을 비추어 본 데 씁니다 하니까 자 이제 너가 너 자신을 비추어서 무슨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생각을 할 때 조심스럽게 해라. 너가 만약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한다.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하려고 한다면은 가만히 너 자신을 비추어서 너가 앞으로 하는 행동이 너한테 이득이 되는지, 너한테 해가 되는지, 또 그 행동을 받는 그 상대방한테 해가 되는지, 또는 너와 그 사람한테 해가 되는지를 잘 봐라. 그리고 그 행동이 악하고 건전하지 못해서 괴로운 결과를 받는 건지 그걸 잘 봐라. 그래서 만약에 너가 지금 뭘 행동을 하려는 것이 남한테도 해가 되고 나한테도 해가 되고 남도 해가 되고 둘 사람은 다 해가 되고 또 그것이 안 좋은 결과를 온다면 스톱해라. 하지 마라. 너가 그걸 해가지고 그것이 나한테도 이득이 되고 남도 이득이 되고 둘 다에게 이득이 되고 좋은 즐거운 결과를 되면 해라. 그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행동하기 전이죠. 여러분들 다 통하지 않습니까? 네. 다 통하죠. 그다음 두 번째는 너가 뭘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너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다. 하는데 너 하는 행동이 너한테도 도움이 되고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고 둘 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너 하는 행동이 도움이 안 되고 너 하는 행동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으면 하고 있을 때 스톱해라. 하고 있으면서 거울에 비춰보듯이 널 봐서 스톱해라. 그리고 너가 그것이 좋으면 계속해라. 네. 그리고 너가 그걸 이제 하고 난 뒤에 또 그걸 돌아봐서 잘못됐다 하면은 이제 라울라는 출가자이기 때문에 스승이나 동료에게 가서 고백하고 다음에 안 하도록 해라. 근데 그걸 하고 난 뒤도 보니까 좋으면 계속해라. 이제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고 실천해도 하다가 그 하면 탁 스톱하세요. 네. 그 라울라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부처님의 양육법까지 이렇게 또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지금 들으시면서 우리 방청 오신 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죠. 잠깐 좀 질문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 먼저 해주시겠어요? 그러죠. 네, 박사님. 저희 아이가 이제 취미로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했어요. 무슨 운동을요? 야구를. 야구를요. 근데 아빠가 워낙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취미로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그쪽으로 진로를 결정을 짓고 지금 고등학교 지금 2학년이거든요. 근데 아빠가 너무 열성적이에요. 아이는 이제 착실한 성격은 그러니까 착실한 성격인데 조금 못 미치면은 아빠가 좀 너무 호되게 이제 야단을 치고 좀 그러는데 저는 그게 또 너무 안쓰러워서 아이 편에서 조금 약간 이렇게 두둔을 해주고 조금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아빠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나약하게 만든다고 자꾸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마찰이 빚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아빠가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니까 저도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저는 조금 너무 안쓰러워서 조금 아이 편에서 조금 이렇게 두둔해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아이가 그 아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본인이 좀 부족하다는 그 생각을 좀 해요. 아빠 그 이상치보다는 본인이 조금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힘이 나고 그것이 반영이 되는 건지 그 이야기 들으면 반발심이 생기고 아이고 난 이제 야구 소질이 없는 모아이다 해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지 항상 반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가끔 아빠가 그렇게 말을 해줌으로써 자기한테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한번 하긴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너무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닌가 이제 제 생각으로는 좀 그렇게 보였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도 지금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이의 반응이에요. 아이의 반응이기 때문에 아이가 아버지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 말하는 걸 들어보면 내가 좀 놓치고 있는 것을 자기도 알게 되고 더 잘하게 되고 그런 거는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그냥 그래 아버지 그 말이 그래도 그럴 때 이제 아버지가 도움은 되지만 또 좀 고쳤으면 하는 게 어떤 거니 물어봐서 그 부분만 좀 보완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분만 질문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박사님 저는요. 애가 들어올 시간 되면은 애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떡볶이랑 이런 거 몇 가지 해놓고요. 기다리고 있는데요. 애는 엄마 마음하고 다르게 와서 먹을 것만 먹고 방으로 쏙 들어가요. 들어가서는 나오지도 않아요. 밤 늦게까지 뭐 하나 보면 계속 컴퓨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그렇게 많이 하면은 정서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다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덜 친해질 수 있을까요? 몇 학년이죠? 커요. 대학교 2학년이요.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대학교 2학년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컴퓨터를 하되 그 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걔가 이제 컴퓨터는 그렇게 좀 지나치게 하는데 자기 다른 생활은 어떻습니까? 성실하고 다 깔끔하게 잘해요. 깔끔하게 근데 너무 컴퓨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하는 게 또 좀 걔한테 도움도 될 수도 있나요? 어떨 때는 도움이 되는 것도 하는데 어떨 때 보면 게임을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고요. 일단 그 경우에는 무슨 치료를 요하는 상태는 아니고요. 아닌데 거기서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이 부모 자식 간에 잘못하면 이제 관계가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걔가 컴퓨터 시간 한 걸 줄일 수도 없으면서 관계만 나빠지면은 그러고 집안 분위기만 안 좋아지면은 그거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런 경우에는 다른 걸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서 가급적이면 하여튼 좀 줄일 수 있는 거 뭐 이래 하여튼 좀 끌어낼 수 있는 부분 좀 끌어내는 걸 시도하는 게 좋고 대학교 2학년 같으면 이래 강압적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뭔가 이런 그런 좀 이래 그 거리를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리랄까 뭐 예를 들면 너가 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어떻겠나든지 이런 걸 좀 배워보는 게 어떻겠나든지 안 그러면 친구가 좀 챙긴다든지 안 그러면 군대는 갔다 왔나요? 군대까지 갔다 오고. 예. 그러면 하여튼 걔 입장에서는 자기는 할 거 다 하고 또 자기 좀 즐기고 필요해서 한다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래 지혜롭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좀 이래 관계가 좀 좋은 게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드네. 저는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들어온 사연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아이들 입시철이다 보니까 아이들과 또 부모님도 이럴 때 어떻게 좀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부모도 예민해지기 쉽고 애도 예민해지기 쉽거든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 마음의 안정을 하는 거예요. 마음 안정. 마음을 안정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그 속에서 하여튼 뭘 해야 돼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라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땐 최선이에요. 시험에 임박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 잘 못 지키면서 욕심내서 다른 거 하다 보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입시를 앞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의 안정이에요. 안정될 수 있도록 본인도 노력하고 부모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래 막 짜증도 생기고 무리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래서 우리 불교 같은 경우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도 이제 안정을 시켜주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도움되고 그다음에 애가 만약에 결과를 생각하잖아요. 난 이 시험 꼭 붙어야 되는데 그럼 결과 생각하지 말고 또 부모 의식한 애들도 있잖아요. 그 부모 의식은 그런 부담되는 걸 좀 덜어주는 게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까지 공부한 걸 잘 이래 추수를 해서 그거를 이제 시험 때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애가 뭔가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이고 또 공부는 안 해놓고 점수 많이 놓길 바라는 애도 있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도와주는 거지 뭐 뾰족한 수는 없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